우리 교재 90페이지에 해당되는 2부가요. 아동 복지의 발달과 기본 전제 파트인데 이제 4장, 5장, 6장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파트예요. 아동 복지의 발달과 또 실천, 원칙, 방법, 또 아동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파트를 살펴보는 그런 2부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아동복지 정책은 그 사회의 특성이나 가치 그리고 아동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의 발달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복지를 실천할 때는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동들이 직면한 상황들을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원칙들에 비추어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한 국가의 아동복지 정책은 그 접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이제 모든 아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 및 사회 일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인 활동을 포함하게 됩니다.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집안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였을 때 아동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추진 방향은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는 데 있죠. 이러한 추진 방향은 UN 아동권리협약. 지금 되게 많은 이제 단어 중에 UN 아동권리협약 이 단어가 아마 100번 이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권리라는 아동복지에 대한 파트를 공부하면서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명시되어 있는 54개의 조항에 어떠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인형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보편주의적인 복지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반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제반 정책들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발달사에 대한 파트로 이제 실천, 원칙, 방법, 정책을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에는 특정한 시대나 사회의 아동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회의 아동복지 정책은 여러 사회 상호 간에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대의 아동복지 정책은 이후의 아동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아동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시대나 사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태교나 태몽사상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존중 사상이 강한 문화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실제 정책적인 면에서 경로 효친 사상과 같은 노인 존중 사상은 이제 여러 가지 발달한 반면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아동복지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요고아동 대상의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이제 한 사회의 구호적 복지, 선별주의적 복지로 출발하게 되고 이제 그 대상이 일반 아동으로 확대되고 물질적 구호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중시하는 선별해서 보편주의적 복지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권리 지향적 복지로 바뀌게 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서구의 복지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영국이 선진국이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전 세계적으로 아동복지의 기틀을 최초로 수립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서구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일제강점기나 미군정 시대의 것을 답습하였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도 상당 부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에 영향을 미쳤던 영국과 미국, 일본의 아동복지 발달사를 중요한 복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사를 시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복지를 위한 기틀을 가장 먼저 수립한 국가이라고 해요. 영국의 아동복지는 산업혁명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후 서구와 미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양권 가운데 일본의 아동복지 제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영국의 아동복지 발달사를 살펴보면 엘리자베스 빈민법, 개정 빈민법, 공장법의 제정 및 커티스 위원회 보고서 등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하여서 초기에는 빈민 아동을 위한 사회 구호적 복지, 요보 대상 아동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주를 이루다가 점차 보편주의적 권리지향적 복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아동복지 제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발달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개정 빈민법을 살펴보면 영국의 아동복지도 가장 먼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구호적 복지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빈민에 대한 태도는 시대별로 국가별로 상이하여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한 반면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17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빈민들을 노동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법안이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이기도 하죠. 사회 구호적 복지의 대표적인 법안인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하나의 법률이라기보다는 종전의 여러 빈민법을 집대성한 것으로 봉건제도와 중세사회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 불가능 빈민과 근로 가능 빈민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졌던 부분이고요. 근로 가능 빈민의 구제는 작업장에서 노동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고,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근로 불가능 빈민만 별도로 구빈원에서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작업장이라는 용어는 일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17세기 후반에는 수용자를 부양하는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작업을 시키는 반면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게는 주거하는 집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고, 건물의 건설이나 구입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고, 작업장 제도도 용이하게 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18세기 말까지는 구빈원이라는 명칭과 작업장이라는 명칭이 구분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는 빈곤 아동은 도제의 형태로 노동을 통해 구제해야 하며, 근로 가등 빈민 가운데 게으른 빈민은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고 하였는데, 구제 방법에는 공공 작업장 내에서 노동을 통해 구제하는 원내 구제와 작업장 외에서 금전이나 의복,
식품을 지급하는 원외 구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제 기능 빈민에게 에서 이제 원내 구제 방식이 근로 불가능한 빈민에게 원외 구제 방식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는 도제 제도를 통해서 빈곤 아동을 구제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자립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 구빈 내용에 따라서 각 교구별로 부담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극빈자들의 구호 수준이 보다 높은 도시의 교구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고, 1662년 정주법이 제정이 되고, 이 법은 구빈 대상의 이제 교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견습 기간을 거친 거주자들로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많은 극빈자들이 작업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구제받기를 기대했으나 실제로 작업장 거주자들은 병자나 노인,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에 이제 차지하게 되고, 작업장의 타가소와 노인 병동, 고아원 등을 합쳐놓은 사회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782년 구빈법을 마련하여 이제 통과시키게 되고, 작업장을 노인과 고아, 병역자를 위한 시설로 지정함과 동시에 근로 가능 빈민에게 원내 구제의 방식만을 제한하였던 종래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저임금 근로 가능 빈민을 위한 원내 구제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생활비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차익을 지급하거나 실업 중인 사람들에게 전액을 구빈세액의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해주는 1795년 스핀햄랜드 제도의 토대가 되게 되고요. 원외 구제의 방식을 통해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스핀햄랜드 제도는 자본주의 생산 체계와는 상치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1834년 이르러 개정 빈민법이 제정이 되고, 개정 빈민법에는 스핀앤랜드법의 임금 보조와 원외 구제 원칙을 전적으로 폐지하고 다시 원내 구제 원칙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9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13세 이하 소년의 노동 시간을 주당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게 되며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학교 설립을 허가하게 됩니다. 더구나 작업장에 입소한 빈민의 생활 조건이 이제 일하는 노동자의 보수보다 절대적으로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처럼 근로 노동자에게 이제 구분하게 되는 법들이 상이한 구제 방법을 적용하게 되고, 또 모든 복지 수급자의 상황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황보다 열등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한 개정 빈민법의 주요 이념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장법의 제정을 살펴보면 산업혁명은 영국 아동복지 제도의 발전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하죠. 산업혁명 이후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아동은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교육의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아동의 노동을 제한하는 사회적 운동이 전개되고, 면직 공장과 모직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1802년 공장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 법은 9살에서 13살의 아동은 하루 최대 8시간, 14살에서 18살 아동의 하루 최대 1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고, 9세 미만 아동은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1833년 공장법은 섬유 공장에서의 일상적인 작업 시간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1시간의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살에서 13살의 아동은 최대 8시간, 14살에서 18살의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는 것이지요. 12시간 이상, 와, 엄청난 노동력이네요. 또한 9살에서 13살의 아동은 매일 2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해 감독관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노동운동가인 이제 리처드 커틀러슬러의 노력으로 제정된 1847년 공장법에서는 영국의 모든 일하는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동시설의 참혹상과 집단 수용시설의 높은 사망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인과 아동을 혼합 수용하던 기존의 시설은 아동만을 분리 수용하는 아동 전용 시설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커티스 위원회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영국 아동복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빈민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유아 유기와 유아 매매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1872년 19세기 유아 생명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1874년에 출생신고를 의무하게 됩니다. 1884년에 아동학대 방지협회가 설립되고 1889년에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이 되고요.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국에서 아동의 인권과 권리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리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아동 정책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1946년 커티스 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커티스 위원회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박탈당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이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집단 양육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여러 가지 발달상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 문제나 알코올 의존증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영국 빈민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가 아동 발달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때까지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따라서 작업장에서의 근로를 통해 요보 아동을 구제해 왔으나 커티스 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 사업을 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아동복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게 된 1948년 아동법이 제정되고 아동국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다양한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시행들이 있는데요. 1870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5세부터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되게 빨랐죠. 1974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을 제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한참 빈곤과 싸울 때 이렇게 영국은 19세기 1870년대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여러분 부모님이 태어나던 해들이잖아요. 1974년은 이때 아동수당법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선진국의 법들을 이제 참고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참고가 아니라 모방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그래서 이런 요보 아동이나 빈곤 아동만이 아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복지 이념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복지라는 거는 처음에는 선별을 해요. 선별. 근데 이 선별이라는 게 그 기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 추석 전에 받았던 뭐죠? 재난지원금에서 25만 원을 받으신 학생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모님이 이제 수입이 높거나 지금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금액이 초과돼 버리면 이제 25만 원 못 받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는 보편주의적이냐 선별을 했느냐에 따라서 되게 그게 고무줄식 선별 아니냐라는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처럼, 이런 복지도 결국은 선별해서 보편주의로 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9년에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아동보호와 지원 관련법 하나로 모은 영국 아동법이 입법화되고 1991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989년의 아동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근거한 것인데요. 그 주요 내용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1차적 책임을 지고 법원이나 지방정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할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고 아동이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 아동이 가정을 떠나 양육될 경우 지방정부는 시설이 아닌 대리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중시하고 1991년에는 부모 헌장을 제정함으로써 부모의 책임을 명시하게 됩니다. 1992년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부모교육 과정을 개설한 것을 공고하게 되는데요. 1994년에는 국립성인평생교육연구소를 통해서 부모교육 지침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1997년에 슈어스타트 정책이 시행되면서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에게는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부모에게는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하죠. 2000년대에 아동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에 집중적인 지원 정책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2004년 1989년 제정된 아동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2000년 빅토리아 클린비가 학대당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기존 아동보호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이제 Every Child Matters라는 녹서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해요. 2004년 아동법에서는 모든 아동은 어떠한 배경이나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하며 경제적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규정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 부모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공고를 수용하게 되어서 아동의 권리보호 활동과 옹호 활동을 주도하는 아동 커미셔너를 임명하도록 하게 됩니다. 아동 수당법, 아동 입양법, 아동 청소년법, 아동 빈곤법, 아동 학교 가족법 등이 이때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재정 적자로 인해서 2011년 복지개혁 법안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무상 혜택을 축소시키고 자녀 양육에서 부모들이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가족관계 강화, 부모 책임감 장려, 아동 부양 후 미래에 관한 자문 문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무조건 지급해온 아동급여를 이제 연봉 44,000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자격을 제한하고 혜택을 3명까지로 제한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공고를 수용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 활동과 옹호 활동을 하는
아동 커미셔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이런 역할을 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